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린벨트에 땅 가지신 분들은 좋겠네요. 있으십니까? 아니, 대뜸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그 있어요? 아니 네? 그린벨트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린벨트에는 없어요. 예. 아니, 그 땅은 예. 있으면 그린벨트도 진짜- 이제 경기나 수도권 쪽에 네. 땅 가지신 분들은 이게 뭐 제가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네. 그 지주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주분들이 한국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지만 뭐든지 그래요. 배당 소득도 한 0.1%가 50%를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땅도 비슷합니다. 땅도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땅도 보니까. 한 1%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 가치 한 50%가 아니고 한 6, 70%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절반 이상 예. 될 겁니다. 그거는. 예. 뭐 어디나 다 그 8대2 법칙이 다 그렇죠. 통용되더라고요. 예, 한 예. 20%가 한 80%다 가지고요. 그 땅 같은 경우는 20%가 거의 90% 훌쩍 넘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제가 그런 자산에 있어서는 예. 좀 약하죠. 1%입니다. 1%. 하위. 하위 1%. 예. 네. 그 대신에 뭐 소득이 괜찮잖아. 소득이. 한때는 예. 그랬다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예. 최근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 네. 대통령의 방심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전혀 확 꺾였죠. 네.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아사 직전에서 예. 탈출했습니다. 네.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에. 네. 그림 이 뒤에 또 그린벨트 얘기 또 할 거니까요. 예. 일단 신문부터 오늘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하시죠. 예, 예. 오늘 신문 오늘은 좀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얘기하고 예를 들면 전공이 뭐 진료 거부 사태 그러면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오케이. 그러면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 신문부터 그냥 바로 예. 신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고 예. 그다음에 이 의견 나누죠. 네, 예. 오늘 신문을 요약하면 예. 당근과 채찍이다. 당근과 채찍이다. 채찍은 누구를 향해 휘둘렀느냐? 바로 전공의와 민주당입니다. 예. 맨날 민주당은 요즘에 두드려 맞아요. 예. 먼저 동아일보 볼까요? 동아일보는 전공의들이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를 하겠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을 일면 머리에 올렸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나오죠. 민주당 전직 총리들도 김부겸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비명 공천 학살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아래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볼까요? 네, 이 두 개가 나란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전체 71.2% 12,300명으로 숫자는 좀 동아일보하고 다르지만 전공의 때리기 기조는 같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젯밤 낸 성명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물론이고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책까지 전면 거부했다면서 강경 대응하는 전공의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종합면까지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종합 2면과 3면에서도 전화 끄고 복귀 명령을 무시하며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들어가 있고요. 서울의 빅5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이 6시간 동안 대기하기도 했고 지역 병원들도 줄줄이 수술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의사가 가운을 벗고 환자를 떠나면 직업윤리를 버리는 것이라는 내용의 이건주 환우회장의 인터뷰를 별도로 싣기도 했습니다. 때리는 건 막 분명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민주당 관련 소식을 전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저기죠. 친북파? 색칠. 야, 친북파? 시뻘겋게 색칠 덧칠하는 거 보이시죠? 검정색이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네요. 네. 예. 야권연대 협상 결과를 전하면서 네. 인형 공세, 색깔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예. 뭐 이전부터 계속 사설로도 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네. 주도한 선거연대 협상 결과 진보당과 새 진보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3명 확보했는데 진보당은 2014년 헌재가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또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참여 인사 가운데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친북 반미 괴담 세력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길을 터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색깔론 뭐 어제 오늘 일 아니니까요. 예. 뭐 이쯤에서 이 소식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자세히 안 전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침에 뭐 별로 뭐 입맛이 좋지는 않네요. 예. 저는 입맛은 뭐 항상 입맛이 있어요? 항상 있어. 네, 있어요. 입맛이 항상 돌았고 네. 문제인데 근데 이
셈법이 뭐냐 그런 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2012년 총선 그림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느낌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통합진보당하고 그때 민주통합당하고 뭔가 선거연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색깔론 많이 해가지고 좀 이 재미 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보수정당하고 보수 세력이. 아. 그때 사실 제일 많은 의석을 가져갔었지. 13석인가 4석인가 가져갔잖아요. 통진당이. 그렇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127석 나왔잖아요. 그때.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컸는데 맞아요. 저 선거연대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오늘 사실은 한국일보 기사가 그래서 그 지점을 요 부분을 빼고 공천 갈등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짚고 있는데 2012년에도 사실 공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게 이 야권 연대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정책 공약이 좌클릭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미 FTA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연상케 하는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어게인 2012 뭐 이런 방식의 그런 선거 프레임이나 이런 선거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저런 보도도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2012년에 이명박 정부였었잖아요. 이심전심이겠죠. 뭐. 말기였는데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대동소이 수준이에요. 개긴 독인이고. 근데 예. 당시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 만들고 당명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단 과반 정당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배경이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연구서에 보면은 민주당 공천 파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내용은 또 없기는 하던데 그때 김용민 막말 파문, 김용민 씨 죄송해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한미 FTA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문재인과 박근혜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구도가 더 돋보임으로써 그러면서 나중에 일종의 호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대선을 바로 앞둔 박근혜 전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된 측면도 있고 그런 게 다 맞물린 거긴 하지만 이런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색깔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조선일보가 싹 사라져 버리고 싹 사라지죠. 조선일보나 근데 저런 신문들, 저런 극우파 신문들 그다음에 전두환 때 뭐 고문할 때 저런 신문들이 다 일조한 신문들인데 저런 신문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회의감까지 드는데.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예. 우리가 저쪽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으면 그것의 선거 전략을 우리가 또 파헤쳐주면 이 구독 드러내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요. 예. 그냥 맹목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학에서 심리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고통이 제일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전에 김건희 문제가 아무리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명분백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민주당 공천 얘기, 선거연대 얘기 이런 거에 색깔론 제기하고 그러면 그게 더 강렬하게 선거 직전까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 심리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지막은 반복하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하고요. 예, 네. 2월 한 중순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긴 아직 하죠. 좀 시간은 있죠. 50일도 안 네. 남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극복을 하고 역전을 하고 제대로 된 프레임, 바로 한 달 전까지의 프레임은 윤석열 정권의 평가와 심판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싹 사라져 버렸네. 국민의힘은 광주에 예. 범민련 출신 누구 공천하지 않았어요? 단수 공천 주지 않았어? 박모식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뭐 아니 그거 그분은 이제 아니야? 범민련 출신은 아니고 어쨌든 범민련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비대위원 하다가 뭐 네. 막말 때문에 뭐 안 공천 하기도 받지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 분이 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또 공천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지금. 아니 그리고 식민지 근대론자가 독립기념관 이사를 그래. 시켜버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 연구소 출신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 무슨 뭐 인터넷 무슨 뭐 원장을 하고 아니, 뭐 되게 이런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 예.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또 얘기를 하면 책이 더 잘 팔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그걸 또 까지도 못하겠어요. 김성회가라는 사람 그 종교문화 비서관으로 갔다가 그 일주일 만에 날아간 사람 그 사람 여전히 뭐 잘 나가고 있는 거 이번에 아닙니까? 공천은 못 받았어요. 네. 신청을 했으나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신청을 할 정도로 어쨌든 뭐
힘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 힘은 그러게 말이에요. 있다기보다는 그런 이념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그게 보편적인 이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예. 공천 얘기는 뒷부분에 저희가 다시 또 얘기하기로 그렇죠. 하고요. 예. 다른 이제 빼놓고 얘기 안 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채찍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당근? 근데 당근도 있어요. 예. 그 이제 흥미로운 당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향신문 보도를 한번 보시죠. 경향신문. 예. 봐보죠. 왼쪽이죠. 1등급 1등급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건 이제 울산에서 개최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급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공단을 짓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총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경향신문이 일면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하고 다른 점이었고요. 뭐 관련 기사는 다른 신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일면으로 굳이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실효성도 없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1등급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막 사람들 기대하고 들뜨게 하는데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하필이면 또 울산 가서 했을까? 우리 김기현 또 전 대표는 또 예. 엄청 긴장하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또 다른 기사를 실었어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 알리오를 전수조사했더니 전체 공공기관 342곳 가운데 51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더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 일부러. 소식 좀 전하고 얘기해 주세요. 일부러 저러는 거야. 21대 총선을 앞뒀던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좀 이따 큰일 났네. 네. 2020년 2월에 할것 같은데. 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인 곳이 29곳.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전체 7.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자리까지 더하면 100여 곳. 하반기로 범위를 넓히면 절반에 가까운 150여 곳의 공공기관이 기관장을 새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공공기관장을 이렇게 150곳까지 늘려서 비우려고 할까? 다 많은 분들이 눈치를 탁 채셨을 거예요. 낙선자들을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고 비워둔 게 아니냐.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는 입에다 떡 하나씩 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요. 넣어주기로 네. 누군가가 밤에 비대위원장이 다니나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열심히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복선까지 깔고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51곳, 51곳의 공공기관장에 이런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나만 알까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백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또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서 한 3억 연봉 받고 운전기사 데리고 골프 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방망경영 이야기 하잖아요. 빚 쌓여간다. 그래서 공기업 뭐 구조 조정해야 된다. 근데 구조 조정을 누구를 합니까? 오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공공기관장들을 제대로 뽑으세요. 적합한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공천 떨어진 정치인 출신들은 다 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들인데. 한 해 매출이 막 몇 조 되는 데도 있고 몇 천억 되는 맞아요. 데도 있어요.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지는 거야. 근데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부분 짚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몇 조, 몇십 조 쌓이면 그때 가서 방망경영이라고 이야기해.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뽑아준 사람들 책임, 그다음에 대통령 책임, 국회의원들 책임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네. 화나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예? 네,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이 대부분은 그냥 운전기사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골프 치는 거야. 예? 이분들 하는 게 뭐야, 솔직히. 공공기관장 하는 게 뭐냐고요. 예? 안 돼봐서는- 가가지고 저 외국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외국 기업들이랑 무슨 뭐 상대나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국회의원 출신들이 가서 영어나 하면서 뭐 이렇게 상대나 할 수나 있냐고. 경영이나 해봤어? 근데 일단 뭔 일인지를 일단, 알려드린 다음에 또 화를 추가로 좀 내시죠. 이따가 다시 네. 잠깐 화를 자제하시고 뭔 일인지 알려드린 다음에 네.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정말 이런 걸 맨날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채찍 중에서요. 네. 채찍은 사실 좀 듣기 싫기도 하고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예. 또 채찍 전공의 이야기하는구나. 문제는 전공의 거부사 진료 거부 사태는 저희가 예. 계속 집중적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쨌든 사실 의사 얘기도 오늘 신문에 재밌는 얘기 많지만 예. 그거는 오늘 안 하고 우리 위원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가는 거, 강경 네.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총선용이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그 네. 이면에 있는 얘기까지도 다 정치적 계산 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린벨트 얘기, 그린벨트 해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린벨트 이것도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 혹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괜히 마음에 땅 갖고 들떠. 있는, 땅도- 갖고 있는 사람. 땅 없는 나도 마음에 들떠 막. 막 그런 그지?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막 될 것 같아. 사야 되나? 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예. 경향신문 안에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의도의 70배 절대 농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와. 많이 빨리 풀라는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균형발전 역행 전문가들도 우려 이걸 별도 꼭지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 경향신문이 5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고 하거든요. 모두 그린벨트 해제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는커녕 환경 보전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요. 경향신문 사설에서도요. 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설 제목인데 3헥타르 이하 짜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이나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1헥타르는 3,000평으로 축구장 1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3헥타르 이하 농지를 짜투리로 분류하면 대규모 평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당수 논밭에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3헥타르면 거의 뭐 만평이네요, 만평. 그거 예. 그만큼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모르겠어, 사실은. 아닌데 지방에는 많아. 많아요. 예. 그 농사 좀 넓게 농사 좀 넓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다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린벨트 안에서. 낙후된 지방 육성과 국토 규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인데 이렇게 빗장을 다 풀고 막 던지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장 건물 부지가 부족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것이냐? 이게 제가 제일 눈에 띈 거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거 하나만 정확한 지적이고 저는 앞에 경향신문이 지금 환경보전이나 균형발전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의 진보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쟤는 왜 왔나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밥값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해주세요. 네. 예. 오늘 보면 어쨌든 정부가 얘기한 게 뭐냐를 네. 조금 설명드리면 이 얘기를 다 하면 복잡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개발이 절실한 지방에 대해서 그린벨트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역에서 사업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줬고 이걸 추진할 때 국가와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린벨트 환경 평가 1, 2 등급지도 해제 허용한다. 그리고 이거는 법 개정할 필요가 없고 국토부 훈령으로만 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든지 개발 이익이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보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와요.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도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 대대적으로 푸는 거는 총선용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된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예. 일단은 신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중앙일보도 제목이 그린벨트 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겨레의 경우에 한겨레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지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봅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말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경사도가 심하고 절대 농지도 이미 풀어줄 만큼 풀어줬지만 절반 가까이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푼다는 거는 총선용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설에서는 이 제목이 이제 이번엔 그린벨트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윤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생토론 이게 이 자체를 민생토론에서 또 발표한 거거든요. 예. 민생토론회가 이미 총선용 선심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됐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럼 또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를 또 드러낸 거고 역대급 관권 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방향성도 문제다. 그린벨트와 절대농지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그린벨트는 이미 거의 다 풀어준 상태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울산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약 40% 정도 아직 개발에 착수 못하고 있다. 이런 왜? 상태에서 추가로 규제를 푼다 해도 지역의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뿐이고 더군다나 전국의 산업단지 가운데 수십 군데가 비어 있어. 사실상 입주업체 하나 없는 유령 산단으로 전락해 국가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비어 있어요. 지금. 공장 지을 네. 땅이 없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토건 세력의 개발 기대감을 부추겨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요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자, 여기가- 더불어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여기 마지막입니다. 예.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현재 그린벨트의 52%가 개인 소유고 국가 소유는 38%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부 개인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국토부는 지역 전략 사업도 공공개발이라 구조적으로 개발 이익이 몰리거나 하지는 않고 그럴까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합니다. 말도 우리가 안 되는 앞서 소리네. 얘기했던 거 예. 그대로 그 틀 안에서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 근데 거잖아요. 한 가지만 몇 가지 지적할 사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묘한 게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지금 지역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서울 수도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거를 역으로 봐야 돼요. 자, 서울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서울 수도권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면요. 그린벨트 완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 수도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 쪽에 그린벨트가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극악한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의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었던 정부가 역치기를 당한 이유는 이쪽의 땅값과 아파트값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싼 값에 아파트 가격을 분양하면 이명박 정부 때 그랬거든요.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분양해버리면 그쪽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찍어주질 않아. 그리고 땅 소유주하고 그 그렇지. 집 소유주하고 싸움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매한 지역 산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 지역으로 끄집어 들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가면을 썼다. 근데 이 언론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 산단은 이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르포 취재를 했고 저도 르포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 산단 지금 가보십시오. 그 이미 불화받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 텅텅 비어가지고 어떻게든 비싼 가격에 팔려고 난리가 나요. 그 먹튀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잖아요. 공장장들 많고 불화받은 땅이 굉장히 그 싼 값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두세 배 해가지고 팔려고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난리가 이미 나 있습니다. 지방 산단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 정부 관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지방 산단 이야기를 먼저 꺼내. 그 다음에 밑에다가 택지 개발 이야기를 해. 그럼 택지 개발은 지역의 택지 개발에서 개발이 되면 뭔가 좀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똑같은 논리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처럼 그린벨트에 택지 개발하면 똑같은 논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지역의 아파트 때려 지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판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왜 그린벨트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 근데 사실은 일부 풀어야 되는 쪽은 강남 쪽에 서울 수도권이야. 거기를 풀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공공분양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국민들의 어떤 주거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발 심리, 편견 이런 거에만 기대가지고 허위로 나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극악한. 예.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있었어요. 어떤 신문이에요? 예. 조선일보 일면 아까 발견하셨을 때 예. 조선일보 일면의 기사가 혹시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선일보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좋겠는데요.
일면에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지역 경제 살리라. 그렇지. 예. 지역 경제 살리려 53년 만에 푸는 그린벨트 족쇄. 그래 저 따위로 신문을 쓰니까 저게 문제라니까. 저게 그리고- 저 신문이라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전반적인 이 아니, 상황.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일단 정도. 그가가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예, 얘기하고 또 일단- 비판해 일단 주세요. 나 듣기 그래서 싫은데. 일면 그 기사 제목에 소제목으로 뭐가 달려 있냐면 예.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용 예. 환경 1, 2급 땅까지 풀어주기로 예.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면에도요. 예.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기사 제목이 아파트 아닌 첨단 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제하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이번엔 정부는 전략산업을 설정해 그린벨트 내에서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첨단이란 말만 들어가면 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윤비어 첨가를 조선일보가 불러준 거예요. 아니 정말 지금 사실을 왜곡을 해도 아니 지금 뭐 어떤 산단을 가보십시오. 첨단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예? 다 참 그러네. 마찬가지야. 첨단 스피치. 다 마찬가지야. 첨단 스포츠. 다 첨단 지방 산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거기가 비었겠어요? 거기 가서 살면 애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공장장 아들도 거기에서 살지를 않아. 공장장 아들도 거기에서 안 산다니까요. 공장장 아들은 거기 사장님 아들은 서울에서 살아요. 그게 지금 지방 산단의 실정이야. 똑같이 취재를 해놓고 같이 뭐 이런 사실들을 경제부나 산업부 기자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윤정부를 윤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이전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훨씬 더 지역 균형 발전을 경제, 문화, 산업적으로 전부 다 총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면 이게 총체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얼마나 주장을 해왔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단지 무슨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거기에? 그래도 어쨌든 한겨레가 조금 지적했네요. 그래도. 네. 그러게 네. 하여튼 그 점을 조금 위안 삼아 주세요. 당근이라고 총선용으로 꺼내놨는데 네. 골병 닫은 당근 먹지도 못하는 당근 꺼내놨다. 이거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오늘 당근을 또 하나 또 있어? 이건 진짜 큰 당근. 네.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큰 당근이 있었는데 예. 우리 공공기관장 전문가인 김민하 평론가께서 제가요? 네. 분석을 해주시면 제가 공공기관장을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뭐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네. 꿈꿔도 네.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장 아무나 되는 것 같은데 네. 낙천되는 사람들은 다 아니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예. 일단 뭐 무슨 시도를 해야 낙천도 되는 거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20세까지 살면은 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한겨레가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넘겨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에 이른다.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넘겨서 계속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체 공공기관 중에 15%에 달하는 수치고 4년 전 총선을 앞둔 시점과 견주면 이게 2배가량 늘어난 규모이다라고 일단 쓴 겁니다. 근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기사를 쭉 쓴 것인데 전체 공공기관 342곳 중에 51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020년 2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때는 363곳 중에 17곳과 12곳 합쳐서 29곳만 공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7.9%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4.9%니까 2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까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한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 영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 임기가 이달 25일이면 끝나는데 그러면은 며칠 남았지만 좀 더 하게 되지. 남았지만 후임 인선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그러면 꾸려야 되는데 그래야 후임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꾸리고 있다. 원래는 법에 의하면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이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왜 안 할까? 이분들도 월급 더 받아서 좋아. 그렇죠. 결국 4월 그렇죠, 총선 그렇죠. 때 4월 총선 때 국회 입성에 실패한 낙선자를 위한 자리라서 선거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분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태는 사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됐다라는 게 이 한겨레의 기사의 내용이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예를 몇 가지 드러났어요. 근데 이 예를 여러 가지 드러나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지만
민주당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얘기도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4월에 네. 치른 21대 총선 낙선한 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례가 있고 네. 이것은 직전에 김성주 이사장이 총선 출마하면서 8개월 동안 비워졌던 자리를 채운 거였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맞교대했다는 비판이 이때 나왔다. 그랬죠. 이런 지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2년 4월에 치른 19대 총선의 경우에 이때 낙선했던 최연애 후보가 1년 뒤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고 네. 그 외에도 지금 김석기 의원이죠. 네. 한국공항공사, 김선동 의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네. 이상건 씨 한국전기안전공사 다 낙마디의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원래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차에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때도 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국정농단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다. 그리고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한 집권여당의 회유책으로도 동원된 사례가 있는데 가령 2013년에 재보궐선거에서 화성갑에 출마했다가 공천이 안 됐던 김성애 전 새누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주먹이 센 분인데. 그분. 예. 그거 네, 맞은 주먹, 분이 지금 광주시장 하고 네. 계시죠? 주먹이 큰 분이지. 네. 주먹 크더라고 그때 네. 보니까. 예. 상당하신 그 분인데. 충격이. 네. 네. 근데 맞은 분도 굉장히 세긴 해요. 아 그래? 네. 악으로 깡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또 아, 맞은 그래? 분은 또.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 이 공천 좌절이 됐는데 예. 이 경쟁자가 서청원 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막 반발을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예. 서청원 의원을 막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한국지원 남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공기관장 낙하산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입법을 하자고 막 그랬어요.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그렇죠. 그런데 십수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 시절에는 이걸 비판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그러다가 예. 정권을 잡으면은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내 아. 밥그릇이니까. 네, 이렇게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그러니까 밥그릇이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공천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인데 어. 한 2년 보장되고요. 어차피 넌 예. 갈 텐데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운전기사 그냥 있고요. 조용히 예. 이거 하나 너 챙기시고. 기본 G80이고요. 근데 G80이 뭐예요? 예, 제네시스. 아, 그래요? 예. 저 G20만 알아가지고. G90도 할 수 있겠다. 예. G8, G7, 예. G20. G7 예. 네. G7 하나 만들어요. G7, 네, 그 힘센 국가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근데 더 그거는 뭐냐면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예. 그때 후보 사퇴 조건으로 무슨 뭐 영사 자리하고 맞바꾸려고 그랬다. 그랬지.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서 후보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 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야. 예? 예. 그럼 공공기관장 자리 맞바꾸면서 예. 자 반발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라고 말하면 그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정치지. 아 이건 정치고. 정치. 그때도 그렇게 그때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방송에서 네. 정치 영역으로까지 후보 정리하는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만약에 개입을 네. 하면 그러면은 정치는 뭘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엄격하게 그거 적용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 눈 안 그리고- 보리고 그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명박 네. 정부 때 제가 공공기관장 사퇴시키는 걸 제 눈앞으로 다 봤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기소했어. 그렇죠. 그것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죄밖에 만들어놨어.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공공기관장 대놓고 그냥 그만두라 그러네?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도 분명히- 아무도 검찰은 안 아니 나서. 근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땡땡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도 사과를 안 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 염장을 질러도 어느 정도 30% 지지세만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기준. 그러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배우자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랄지 디올백 이런 거 받아도 대충 그냥 뭉개고 넘어가서 조그마한 파우치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정권 유지는 가능하고 그냥 낙하산으로 짝짝짝 인사해주고 회전문 인사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그냥 정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이 했잖아요. 검찰이 예. 이 정부 검찰이 초반만 똑같은 해도 기준을 예. 적용해야지. 이 정부 초반만 해도 예. 언론이 예. 이 정부 초반만 해도 그런 거 막 썼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없어야 된다. 이 정부는 정말 낙하산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니까 공공기관장 임기를 그럼 다 바꿔버리자. 정권 임기하고 맞추자고. 맞춰버리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지법을 많이 했다. 방지법을 만들자. 그리고 미국처럼 아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그 리스트를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정부직이면 정부직으로 완전히 공식화 해버리자. 그렇지. 온갖 얘기를 한 다음에 예. 공천 시즌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공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도 아무도 지금 눈 감고 얘기 안 하는 이런 그러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언론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언론은 그냥 근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주로 거지. 그런 거 썼던 데가 조중동이거든요. 예. 조중동의 맞아. 기자들 뭐 합니까 지금? 금방 까먹어. 네. 아니, 까먹는 게 아니라 지방산단 텅텅 비었다는 거 금방 까먹어. 금방 까먹고 갑자기 그냥 지방산단 더 짓는다니까 와 첨단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갈 거야 아유, 이러면서. 창피하다. 아유, 근데 창피하다. 약간 울면서 보도하고 있겠죠. 울면서 쓰고 있겠죠. 이렇게 웃기다 이거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 참 이래가지고 예. 기레기 소리 듣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느 쪽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비판해 왔으면은 최소한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갈 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는 너무 이게 뻔히 맞냐 보이는 수를 모르겠고요. 이런 거를 띄워주기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그린벨트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과연 근데 결국은 또 그린벨트 얘기도 그렇지만 예. 결국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음. 우리가 또 이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선거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끝난 다음에도 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확인할 필요 아이. 없어. 필요도 없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과반수 어차피 되면은 갈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아마. 예. 과반수가 그러니까 되면 국민의힘이 과반수 돼요? 아 과반수 되면 민주당 뭐 그러면- 선거를 누가 알겠어? 그러면 아마 유튜브도 없앨 걸? 유튜브를 그럴 수도 있겠다. 유튜브를 없애게 내놓고 접속 오스픽스도 차단을 할 수 있는 없애려나? 접속. 네. 아니 유튜브를 구글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어. 입맛이 씁쓸한 소식인데 예. 문제는 이렇게라도 어느 한 신문이라도 자꾸 들춰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예. 이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사실은 자연스럽게 공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공천이 지금 조용한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보수신문에서는 걱정돼. 아. 이 물갈이가 너무 없어. 아. 감동이 없어. 어제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거 어제도 저희가 그렇죠. 소개해드렸잖아요. 너무 밋밋하다. 오늘 동아일보가 예. 또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 6면 한번 보시면은 딱 보여요. 여당 무늬만 현역 컷오프 4년 전 19명 이번엔 3, 4명 그칠 듯. 동아일보가 진정한 보수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약간 좀 사악한 신문이고 동아일보는 좀 어떤 진심이 있어. 근데 되게 재밌잖아. 진심이. 이 봐봐요. 3, 4명밖에 컷오프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공공기관장 자리를 왜 이렇게 많이 비워둘까? 근데 다 경선 붙인다며? 경선 탈락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사전 정리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경선 붙이고 용액관들 내려온다고 하고 뭐 찐액관, 윤액관들 자리 하면서 다 경선 붙여서 아주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경선을 그냥 붙여줌으로써 결국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말하지만 경선 신용만 내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보기에도 언뜻 보기에도 그런 지역들 꽤 있던데요. 뭐. 그러니까 예. 용액관들이라고 하는 뭐 용사 참모들 내려와 가지고 경선을 다 붙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정해져 있는. 용산 참모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 것이다. 그 현역들 불만을 나중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잠재우는 방법들로 이런 것들을 당근들을 다 지금 뒤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많이 다 줬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역 컷오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역 컷오프가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컷오프 한다고 해가지고 컷오프 발표한다고 지금 원래 7명 예정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컷오프로 또 인정도 안 하고 예. 불출마도 컷오프 명수로 포함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7명밖에 컷오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컷오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리고 하위 평가도 지금 아직 통보를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다 신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조심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보도 컷오프는 왜 안 하냐 했는 거는 예를 들면 한겨레도 오늘
기사 제목이 국힘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제로 그나물의 그박 공천 가나 뭐 이런 게 있고 경향신문도 공천 킬러 문항 강남 4곳 미정 TK 일부 경선 고비 만난 여당 이래가지고 앞으로 남은 게 쉽지 않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앞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이런 대목을 기사에 덧붙이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러면 난제를 미루거나 또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안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동아일보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경선은 보통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의 유리에 당 지도부가 책임 회피용 경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게 왜냐? 29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공천 결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이 거기 걸려 있네. 그다음에 이 얘기를 동아일보만 했으면은 왜 동아일보가 좀 너무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 중앙일보의 경우에 비슷한 기사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 최근 원내 지도부는 공관위에 현역 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지역의 공천을 최대한 늦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아, 국민의힘 관계자는 컷오프 반발로 인한 표이탈을 의식해 민감 지역 발표를 미루면서 공천이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 현역 의원 대부분이 경선 이상을 보장받은 건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이나 무소속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해가지고. 이게 핵심이었어. 우리가 핵심이었어. 한동안 좀 놓쳤었어 이 부분을. 이런 왜 것까지 컷오프를 안 고려해가지고. 할까? 예.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었어.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또 음. 곁다리로 개혁신당도 밖에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달랠 수 있는 또 이 여당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자리. 공공기관장 자리도 쫙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잡음이 없는 걸로 최대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동격설을 하는 거죠. 그린벨트고 뭐 의사 증언이고 뭐 이런 것들로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한 다음에 딴 쪽에서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쭉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돼서 그냥 현역을 줘야 되면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프레임은 바로 이 직전까지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잖아.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유승민이랄지 이준석이랄지 이런 사람들 다 쳐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잖아. 비주류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집권 여당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과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혁신이거든. 기존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이게 집권 여당에 바라는 보수층의 어떤 혁신의 요구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그 마이너스 60%인데 예? 부정적인 여론이 60% 안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90도 절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말에는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몰두하는 그런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고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가도 되는 거냐라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왜 하지 않냐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친명 세력으로 완전히 들끓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어떤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친명 공천이 나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제는 그거잖아. 그러면 명확하게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도가 나와 있는 1년 반 동안 나와 있고 거기에 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 그리고 그 가장 큰 기반 국민의힘의 혁신에 관해서는 왜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야. 지금은 맞아요. 이거는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 게 혁신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혁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은. 맞아요. 제가 네. 맞아요. 어제 또 네. 보면서 재밌었던 이 보도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가칭 국민의 미래라는 데인데 그거 저 대표 거의 정해졌다 그런 거 그렇죠. 같은데. 그동안 대표로 거론됐던 사람이 처음에는 장재현 의원이 가나요? 왜냐하면 지역구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지역구 불출마한 현역 의원이니까 그러다가 그거 좀 웃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인가요? 아니면 김예지 의원인가요? 한참 이러다가 결국은 낙점됐다라고 하는 게 최선임급 당직자
그래서 조철이 국민의힘 총무국장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권에 굉장히 뭐 명망 있는 인사도 아니고 한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것도 결국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여기서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선교회 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위성정당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보내놨더니 모 정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의지와는 다른 비례대표 공천을 막 해버리는 바람에 네. 나도 당대표인데. 네. 그게 뭐야라고 했고 원유철 의원으로 막 대표를 바꾸고 그게 뭐 만내 틀리네 울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을 만약에 보냈는데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뭘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막 해석이 이게 윤심이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윤심이냐 장심이냐 막 이렇게 되고 인유한 전 위원장 보내면 또 이게 윤심이냐 아니면 뭐냐 또 이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다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비례정당은 이게 선거법상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자매정당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게 정당법상 별개 정당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드러나는 건 조용하게만 한다 그래가지고 네.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거 아니에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고 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한동안 좀 까먹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네. 저도 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이게 느낌인데요. 언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쫙 해버리면 평론가들도 까먹을 수가 있어. 맞아요. 원래 프레임이 뭐였지? 응.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뭐였지? 그 혁신이 뭐였지? 다 까먹어. 예. 근데 민주당에 대한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제 의원총회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언론들이 다 그것만 관심을 갖고 봤고 15명의 의원들이 뭐 친명 공천에 대해서 집중 성토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위 10% 받았다고 하는 이수진 의원 초선에 비례 아니고 동작을? 동작을 해. 네. 그러니까 그 친명계라고 불렸던 인사예요. 근데 나 지금 여기에 전략 공천 여론사 돌렸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또 친명이라고 안 불러. 근데 또 비명이라고 하면 또 비명이라고 또 다 타이틀 달아가지고 얘기를 해 반발하는 건. 그리고 연합뉴스가 처음에 그렇게 썼나 보죠. 비명계에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 내가 선수들을 한번 봤어요. 우리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김영주 의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 6선 도전하는 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총선 도전하면? 아니 5선. 5선 도전이죠. 5선. 서른 의원 네. 대표 비명계 대표 주자격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은 진짜 비명이 맞고. 네. 아니 맞는데 네. 친 DJ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6선 도전이에요. 무슨 개로 아마 여러 번 불렸을 거야. 네. 그리고 그분 과거에 공천 못 받아서 막 들어듣고 그랬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지금 이번에 5선 도전이에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4선 도전이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비명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개라고 다 뭐 무슨 최측근으로 불리고 뭐 삼철이니 뭐니 이런 소리 듣던 사람들이 이젠 비명됐으니까 날 내쳐 나를 왜 내치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비명이어서 내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렇지 명분은 그걸 지고 싶어하는 거지. 언론은 그거를 그냥 쭉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무능력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무능력했던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혁신 공천하고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부터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목소리를 내. 나한테 치면 나 새로운 미래 갈 거야? 괜히 말 흘리고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미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 네. 선수 많은 의원들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저는 그런 어떤 그림도 그래요. 이낙연, 홍영표 이런 서른 이런 분들이 쫙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굉장히 선명해져. 당의 색깔이. 제가 어떤 의미로 선명해진다는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낙연, 홍영표, 그다음에 서른 이런 분들 쫙 가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젊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좀 유능하고 젊은 인사들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야. 솔직한 사실은. 마음에. 솔직하게 네, 그래. 솔직한 근데 마음에. 이제 좀 제발 가세요. 그동안 네. 이제 드렸던 말씀은 그런 네. 점에서 걱정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선수가 많고 그동안 이제 무능력한 분들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지도부가
명분 있게 그 얘기를 만들어 오면서 당신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갈이 대상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왔으면은 이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그리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국민들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명분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실력인 거거든요. 그것도 맞아. 요 실력에 그건 실력에 맞아요. 있어서의 그것도 맞아요. 실력에 있어서의 어떤 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된다. 뭔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 마무리 그 말씀을 해주래요. 드는 겁니다. 마무리 전문가 채찍을 우리 휘두르는 방송도 김민하 마무리해야 평론가. 된다. 네, 왜냐하면 평론가위원장님으로 항상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오늘은 말이 제가 네. 적게 했기 네. 때문에 김민하 네. 평론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코스 김민하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